건너니까 안 건너니까. 다행이네요. 아, 여기서는 혼자 있으니까 벗으셔도 돼요. 지난번에 왜 PPT가 안 된 거지? 이거야. 이거 안 내려와. 이렇게 해야 돼요. 오빠 지금 움직인 거야? 건전지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돼요. 네. 조금 돼요. 네. 여기서 커서를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네,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신대 이은경 박사님 모셔서 녹색교회, 코로나 시대의 녹색교회의 길, 기후위기와 생태 다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함께 연합으로 해서 진행되는 생태광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동현 책임연구원 네, 장동현 책임연구원 목사님이시죠? 네네. 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그래도 함께 간단하게라도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번이에요. 네, 당신을 향한 노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네, 함께 축복송을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7번입니다. 예. 아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상록수입니다. 상록수가 68번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함께 연대에서 코로나 시대의 녹색교회의 길, 기후위기와 생태 다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특강이 있는 그런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 17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조용한 일, 김사인.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 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아멘. 살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 많으세요? 네, 우리 삼나눔 시간인데 이 시를 읽으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내 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에 고마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은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도 드리고 교우 소식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비폭력 대화 방 저희가 비폭력 대화 책 읽기 모임을 코로나 시대에 함께 비대면인 방식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낮에는 3분 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한 6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줌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특별히 명정숙 집사님하고 정경화 집사님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4강 한 강씩 책을 읽고 실생활과 연결해서 좀 깊이 있게 토의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14강이면 아마 겨울이 와야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정희수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이 브라질에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식구들도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작게라도 함께 서로 위로의 또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희수 집사님 정우식 어르신 장례 예식을 저희가 잘 마쳤고요. 또 감사 인사 우리 정희수 집사님께 나눠주셨는데 집사님 힘내시고 또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유언들 잘 받아들이셔서 힘있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희수 집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자영 청년이 드디어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학길이 막혔나 그리고 대학에서 강연이 비대면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어도 강의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학기는 시작됐는데 핀란드 안 가는가 싶더니 10월 4일 날 출국한다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만나서 밥 먹느라고 바빠요. 10월 4일 날 핀란드로 출국을 합니다. 유학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명절이 있네요.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면 문자가 옵니다. 제발 좀 이번 명절에는 움직이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희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안 내려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명절 끝나고 바로 저희 아버님 생신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한적한 시간에 저희가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10월 3일 개천절 또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또 이 상황을 또 잘 넘겨야 코로나가 진전이 될 것 같으니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장례식 바로 마치고 화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은정 집사님 양현당 그 단식원인데 거기서 잘 취직을 하셨는데 거기서 요양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더라고요. 얼굴이 살은 조금 빠지셨는데 얼굴이 너무 맑아지셨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기운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 하시다가 내려가셔서 요양을 하시는데 항암 치료 하실 때보다 훨씬 더 기운이 많이 올라오신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있다고 귀한 말씀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기 집사님 이제 5차 항암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항암을 또 하십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요걸 넘겨줘 보세요. 이게 안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넘겨드릴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것도 넘어가야죠. 네. 여기 넘겨주세요. 오늘 저기 이은경 박사님 모셔서 특강을 해주실 텐데 이은경 박사님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특별히 장동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실무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우리 장동영 목사님 모셔서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시리즈 생태 강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계셨었는데 저희 교회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피날레를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간단히 나오셔서 이 강연을 하게 된 취지하고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부설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고요. 장동현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이제 종교 기관들 좀 생태환경 교육을 좀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생태적인 교회는 녹색 교회들이니까 녹색 교회들하고 같이 생태 환경 강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기획할 때부터 교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회들이 원하는 강좌를 준비하고 같이 한국 교회 내에 이런 생명을 지향하고 생태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딱 시작하는데 이제 그 주에 2차 코로나가 확산이 시작돼서 대면으로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못하고요. 그래서 군산도 있고 뭐 수도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다 하지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력교회고 대표적인 녹색교회죠. 그래서 국력교회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그냥 유튜브 방송으로 하게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은 현장에 와서 교회를 방문해서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은경 목사님 오셔서 아주 교회들이 많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지켜내는 청지기들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등력교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면서 이런 좋은 강좌 또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를 쏘세요. 하나 더? 아니, 넘겨주세요. 여기도 넘겨주세요. 이게 지난주에 그 오마이뉴스에 오늘 특별히 이제 생태 강좌와 관련해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2007년에서 17년 사이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0%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25%나 늘었다. 그래서 기후 깡패니 기후 악당이니 하는 말이 절대 가언이 아니다. 기후 깡패,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생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가 저희가 보니까 22일 날 종교인 기후 행동 선언을 했습니다. 세 장에 걸쳐서 제가 이제 주중에 밴드에 올려드릴 텐데 종교인들 기후 행동 선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이 25일 날 출범도 하고 그 행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보면 대대적인 행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걸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사실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양식들도 좀 잘 바꿔갈 수 있는. 장혜숙 집사님 1시간 꽤 오래 걸리는 강좌를 또 이 우리의 먹거리가 기후 위기와 또 어떻게 직결되는가에 대한,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주로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강좌를 마련했는데요. 일단 우리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또 많은 일들, 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이걸 전부 모아서 한 줄 기도를 같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찬양 곡을 지금부터 띄워드릴 테니까 묵상하시면서 밴드에다가 한 줄 기도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한 줄 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도 드린 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함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원 집사님, 오늘도 나를 생각하듯이 지구 생명을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최양숙 집사님,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이 땅은 모든 생명들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의 질서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장혜숙 집사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이 기독교인의 삶의 한 부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최가연 집사님, 내가 편한 것을 즐기지 않고 불편하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민경숙 집사님, 다음 세대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고정숙 집사님, 자연의 생명력으로 삶과 평화를 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과 하늘, 바다를 함께 공유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후악당,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구에서 인간이 정신 차려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윤영학 집사님, 생각해보면 힘들지 않은 시간이 있었나 해보지만 특히나 2020년은 지나고 나면 더욱 이야기거리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새파란 하늘과 서늘한 바람에게서 조그만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인내와 집중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운을,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고 고립되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연대와 사랑을, 새로운 기회와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이들에게 사람에 대한 열정과 한없는 신뢰를 주셔서 우리가 선 바로 그곳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주님의 복된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최양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재환 집사님께서 써주신 기도를 낭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두둥실 떠있는 흰구름과 함께 그대로 그림입니다. 구름 그림자를 이고 있는 북한산도, 불끈 솟아있는 암벽들도 다 맑은 모습, 바람도 청량하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산 아래 동네는 얼싸안고 부비부비하던 삶들이 의심하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수상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썰렁한 가게와 하나둘 문 닫는 가게들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으며 그 입장이 아니라서 미처 알지 못했던 보통 사람들의 일상들이 이러저러하게 무너져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두렵고 우울합니다. 이 두려움을 지혜와 마음을 모으고 둘러앉아
연대하여 함께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르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줄이고 다음에 만날 날을 약속하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만날 수 있기를, 그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생명과 평화의 영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의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며 성서와 더불어 자연과 역사가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로이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삶의 길임을 믿으며 의의 부활과 하나님 사랑의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불러 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생태광자니까 우리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찬양지 이게 주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주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피어난 머리꽃 돛드렁을 쓰는 자우형 꽃무늬 아침 이슬 머금은 작은 제비꽃 골짜기를 흐르는
오늘 말씀을 좀 길지 않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감자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심각하게.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당근이지. 감자가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감자인지 당근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랜 방학 끝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오이야. 그렇단 얘긴데 이제 오이야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에 가출해서 집을 안 들어갔대요. 내가 오이인지 당근인지 감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부르는 호칭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해줘요. 경환아 그러면 저는 어쨌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 경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또 그 이름에 담긴 한자들은요 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름을 그냥 안 줬어요. 다 뭔가의 미닝을 담고 또 인생과 가치 철학을 담은 그런 미닝을 담아서 이름을 져주셨어요. 제가 빛날 경에 빛경자에 빛날 한했습니다. 김도 세금자잖아요. 그러니까 빛나지 않을래야 빛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져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빛나 보입니까? 저희 집에서 북사봉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한식집이 있고 그 뒤로 잣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잣나무 숲에 보면은 그 어간에 그 나무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 나무 개 중에는 보면 그 밑에 이렇게 화단처럼 예쁜 꽃들이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누군가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새천년, 2000년이 시작할 때 고양시에서 그 새천년둥이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된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나무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나무는 내 나무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냥 자연의 한 나무였으면 그렇게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나무는 내 나무인 거예요. 이름을 지은 그 나무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의미 지어지니까 그 나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에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자연에 이름을 지어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지어줘서 자기와의 뭔가 관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결국은 그 자연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의미 있는 관계로 규정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이름을 짓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옛 사람들이 창세기 기자가 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동물들을 이름 짓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에 담아냈을까? 그것은 결국 자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부여해서 나와 인간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게 아닐까. 창조 세계에는 나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공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초들이 꽤 있잖아요. 제가 밤에 자려고 불을 다 끄면요. 여기 있는 화초들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면서
어느 화초가 어느 위치에 어느 크기로 있는지 다 기억납니다. 제가 얘네들 이름 하나하나 져주진 않았지만 얘네들은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이놈들이 생태 환경이 어떤가, 잘 자라고 있는지 못 자라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불을 끄면 하나하나의 위치와 하나하나의 그 생태 환경이 제 머릿속에 다 떠오를 정도로 얘네는 저에게 의미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게 아기 코끼리, 이제 어른 코끼리들이 같이 있어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아기 코끼리가 이 지역을 맨날 며칠을 몇 달을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까?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이 지역을 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엄마 코끼리가 돌아가신 자리인 거예요. 엄마 코끼리가.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가 돌아가신 자리를 기억하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여기를 계속해서 와서 계속 돌면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추모하고 나름대로 엄마를 기억하는 그런 의식을 매일 치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코끼리도 그런데 오늘도 그 나무 하나를 딱 잘랐는데요. 나무가 아프다고 피를 막 뚝뚝 떨어뜨려요. 나무 피는 하얘요. 빨갛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가 아픈 거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성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무도 아픈 거예요. 자르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나무들도 생명체들도 저마다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랑 똑같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때로는 이렇게 감정까지도 고백하면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나의 일방성, 인간의 일방성을 내려놓고 비우고 자연을 환대하고 초대하면서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성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 지어 그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문의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이은경 박사님 저희가 모셨는데 감신대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같이 이제 생태적인 이 분야에서 또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것도 공부하시고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얘기를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 중국 감리교회에서 또 소속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경 박사님 이 시간 모시고 귀한 특강을 우리가 들을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두시고 키보드를 치워주시면 돼요. 연결이 코끼리가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네.
네, 이번 학기는 감춘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을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또 성도분들까지도 이렇게 만나니까 저한테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뒤늦게 이제서야 와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코로나 시대의 녹색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아주 가까운 지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자랑하듯 올린 하늘이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나도 이 하늘 보고 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들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이번에 다들 아까 목사님도 추석에 이제 부모님 댁을 안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멀리 있는 지인으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석 선물이었는데 그 안에 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김탁환 작가님이 얼마 전에 쓰신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라는 책이 들어 있었는데 그 책에 같이 함께 달려온 엽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이 책을 쓰시는 동안에 있었던 몇 장의 사진들을 캡처를 해서 그 엽서를 만들어서 책 안에 끼워 주셨는데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놓이면서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과 한 엽서 같은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이 중에 2개를 뽑아서 이렇게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 보다가 또는 뭐 일하다가 좀 피곤하면 이 사진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그동안의 이전의 일상들은 많이 잃어버렸지만 흔히 말하는 뉴노멀, 또 다른 일상이 지금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런 예배의 형태가 바뀐 것도 그렇지만 아마 자연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눠보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또는 뭘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코로나 하면 뭐 전염병과 관련된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 다양성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녹색교회로 가기 위해서 또는 녹색인으로서 그런 자연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전염병일 거예요. 저도 생전에 처음 듣던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BC와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BC와 AD에 따라서 AD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노 지저스, 아노 도미노가 아니고요. 아노 디지즈, 질병의 시대, 아노 데프레시오니스, 우울증의 시대, 코로나 불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집이나 가족, 나라를 뜻하는 라틴어 중에 도무스라고 있대요. 근데 그 도무스의 이격으로 바꿔서 아노도미, 그러니까 자가격리, 국경봉쇄 또는 국가 방역의 시대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된 것들은 바로 이 코로나가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이 이제까지와는 좀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인수공통 감염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인수공통 감염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로 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흔히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종간 감염이다. 그러니까 종간 감염이라고 하는 건 동물에서 인간으로만 옮겨지는 질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인간이 동물에게 옮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지는 종간 감염이 훨씬 우리에게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메르스나 사스나 지금의 코로나가 바로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종간 감염이 우리 주변에 동물들, 가축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아니라 다 야생동물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야생동물을 별로 만날 일도 없고 주변에 겪을 일도 없는데 이렇게 그들로부터 많은 전염병이 파생이 됐을까요? 다들 아실 거예요. 도시와 세계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도시를 넓혀가면서 반대로 생태계는 점점 파괴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뭐 멧돼지가 농가에까지 내려왔다 또는 뭐 도시까지 뭐 출몰했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야생동물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까지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기 서식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대요. 지금 저도 여기 팔뚝에 뭐가 물었는지 흉터가 엄청 크게 생겼어요. 이게 환경이 바뀌면서 또 하나 증가된 것은 모기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에 저는 이름도 처음 듣는 바이러스들이었는데요. 원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메리카,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에 있는 캐나다까지도 이 바이러스들이 전파되고 있는 건 그만큼 모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점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랜싯 연례 보고서에서는요.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상승하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기후 변화가 모기가 딱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있어서 최근에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모기가 전파하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염병이 점점점 많아지는 위기, 또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이런 기후 위기, 이 모든 것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우리 시대를 보통 학자들이 인류세라고 말해요. 홀로세가 아니라 이제 인류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멸종이나 균열, 파국 등이 바로 이 인간으로 인한 위기 담론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이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창조세계, 자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올 여름 이후에 이런 해시태그 되게 많이 보셨죠? 저도 제 주변에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이 해시태그를 봤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올여름에 정말 뜻하지 않게 덥지는 않았는데 장마, 그 다음에 국지성 폭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히려 물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돼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2016년 자료예요. 5세 미만의 아동들이 사망하는 그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오염된 물을 마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놀랍게도 오염된 공기 때문이에요. 이 다섯 번째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공기 오염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밖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공기 오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난민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난민들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때문에 난민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세계 지도에서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식수가 오염됐거나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밝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 쪽에 있는 아주 섬나라 도시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이것은 지금 케냐 지역인데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이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이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점점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침몰되는 이런 경지에까지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투발루는 현재 1년에 이제 일정한 인원씩 뉴질랜드 이렇게 이민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민을 가는 것도 몇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벌써 5년 전의 자료인데요. 이때 이미 분쟁으로 인한 난민보다도 기후 난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 아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쟁 난민이 약간 연한 이 분홍색 같은 경우예요. 예전에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이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수자원 부족이나 뭐 이상 기후,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너무나 많은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인간의 사회나 경제 활동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으로 생물 다양성에도 되게 위협적이에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유전이나 종이나 생태계 차원에서 이렇게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안 좋은 형태의 양성 되먹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물종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발생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식물들이 그동안 이렇게 흡수했었던 탄소의 저장량도 훨씬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품종에 따라서 생산량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안보의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요. 이거는 지금 아마 몇 분은 기사를 이미 보셨을 텐데 러시아의 평균 기온이에요. 러시아가 어디에 위치한지는 아시죠? 엄청 추운 나라. 우리에게는 시베리아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기온이 보통 이래요. 여기 진한 파란색은 5도 미만이고요. 그나마 좀 올라간다고 해도 2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나라인데요. 이게 2010년에 러시아의 여름이었습니다. 41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폭염이라고 할 만한 기온이었는데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도 이런 더위를 경험하지 않은 아마 러시아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것보다 더 위험했던 건 그 당시 러시아의 밀 농사가 완전 폭망했습니다. 최대 밀 수출국 중에 하나가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기 나라에서도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 밀 수출을 딱 중지한 거예요. 더 이상 밀을 수출하지 않겠다. 근데 그 피해를 어느 나라가 보게 되냐면 중동 지역에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굉장히 빵이 주식인 나라예요. 대부분의 밀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는데 러시아가 이 밀 수출을 딱 금지하니까 당장 자국 안에서 먹을 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다국적 기업들에게 많이 요청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리로 다 뛰쳐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랍의 봄이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미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많은 나라들에서 자국의 식량 수출을 금지한다 또는 제한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야기가 쭉 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는 그대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제 분쟁으로 다가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지역적으로 각각의 나라들에서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식량의 위기가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결국에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기후 난민으로 또는 환경 난민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200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그 해안 지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또 그 당시에 왜 이슈가 됐었냐면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잠시 후에 해보고요. 이 카트리나 얘기를 지금도 왜 많이 회자되고 있냐면 원래 이 카트리나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넓은 형태의 그 습지가 있었다고 해요. 약 8,4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습지가 있었는데 1930년대부터 그 습지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지를 조금씩 파괴하면서 도시들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습지가 다 없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카트리나가 왔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흑인들이었대요. 그래서 대피 명령이 국가로부터 내려지긴 했지만 방송을 듣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핸드폰 지금 거의 한 사람이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심지어는 뉴스,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방송을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설령 방송을 들었다고 해도 피난할 수 있을 만한 자동차나 이런 이동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됐고, 그리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봤는데, 이 복구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안에서 가정폭력이 되게 심해진 거예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이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흑인 여성들의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그걸 당하면서 그 이들을 도와주는 캠프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안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이렇게 종종 기사에 가끔씩 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저소득층이거나 흑인 계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것이 생태계 파괴뿐만이 아니라 인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난민이나 환경 난민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 생태계 파괴는 또 우리의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는 2017년 자료예요. 2017년에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해서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가 전체 기후, 그 우리나라 국토에서 10%를 차지할 거다. 근데 2080년이 되면 어떻다고요? 거의 60% 이상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기후대는 무려 북쪽으로 100km에서 150km를 이동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는 아마 순식간에 아열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대기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해마다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식물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제주 감귤, 이건 이제 옛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진주, 고흥, 통영 쪽에서 이미 감귤이 재배되고 있고요. 영천에서 유명했던 사과는 지금 강원도 양구에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있잖아요. 한 50년쯤 지나면 남산 위에 저 감귤나무로 바뀌어 있을 거다. 네, 어떤 책에 쓴 걸 보고 제가 되게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농작물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지 않았던 고등어나 멸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잡히고 있고, 저도 이제 가끔 생선을 사러 갔더니 요즘에 이렇게 고등어가 엄청 싸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수확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열대 생물종들이 굉장히 많이 바다에서도 서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고유한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잠깐 동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점점점 따뜻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식물들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철새들도 점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식물들이에요. 식물들은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 기후가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나마 내가 힘껏 씨앗을 퍼뜨려서 적정한 곳에 떨어진 씨앗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멸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처음부터 고산지대 혹은 북극에 살았던 동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지구상에서 퇴장, 즉 멸종하게 되고요. 이미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후변화가 어느 한 특정한 종의 멸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대요. 왜냐면 그건 한 번에 이렇게 단기간에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종들 간의 생물 계절이 어긋나고 또 상호작용이 교란되면서 생물 개체군이 점점점 쇠퇴하고 있고, 특정한 한 국지적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대가 점점점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이 꽃이 열매를 맺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벌들이 이렇게 곤충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꽃은 굉장히 빨리 폈어요.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동물들은 그보다는 늦게 태어나거나 늦게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난 다음에 곤충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얘네는 돌아다녀봤자 먹을 게 없고, 꽃들은 피기는 폈으나 씨앗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산량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멸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간에 또 식물들 간에 생물 계절, 자기들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들이 지금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조금씩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맞아 떨어지려면 앞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기후대가 이동하면서 생태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생물들과 함께 공존, 생존해 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생명다양성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이제 김선아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물학자, 그다음에 이제 또는 식물학자이니까 생물 다양성이란 틈새의 원리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요. 예를 들어 이만한 공간이 있으면 이 안에서 각각의 위치마다 서로 간에 가장 적합한 동식물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틈새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저거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 저게 바로 공존이겠구나. 서로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다른 애는 또 여기 있고 하지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은 주고받지만 서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한 특정한 생물이 그곳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당연히 동물과 식물, 인간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렇게 공존하는 종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생태계 서비스가 바로 우리의 생존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몰랐어요. 의약품의 원료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자연에서 이것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도 집에 지금 아스피린을 가지고 있다가 뭐 머리가 아플 때, 배 아플 때 자주 먹는데요. 아스피린도 나무에서 얻고요. 또 항암제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텍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구리였어요. 저는 개구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생물인지 몰랐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양서류가 32%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구리마저 줄어들게 되면 심장병 환자들에게 큰 타격이 가더라고요. 개구리로부터 우리는 심장병의 약의 원료를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개구리가 사라지면 개구리가 모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사라지면 모기가 증가하니까 피부병 환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양성대목임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인간의 건강, 뭐 생태계 건강이 아니라 행성의 건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가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농작물의 아연 성분이 증가한다고 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했는데 원래 아연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래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과다 복용했을 때 그때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아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도 지금 도로변에 있는데 도로 옆에 살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뭄이 악화되는 시기 동안에는 심장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활발한 통근이나 통학은 끊임없이 이렇게 장거리를 출퇴근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그럴 때 당연히 대기 오염 물질을 흡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코로나 시기 때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표정도 좋고 건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 개체군이 감소하게 되면 인간에게도 비타민 A 결핍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태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원론적 세계관은 자연은 그동안에 우리에게는 뭐든지 다 착취의 대상,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누려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그리고 과학기술주의였습니다. 근데 이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날 이 생태계 위기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존재는 또한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김경환 목사님이 기후 깡패 얘기하실 때 제가 딱 요 생각이 났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에어컨이죠. 온도가 점점점 기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에어컨을 많이 생산하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위로부터 조금 이렇게 피해를 줄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에어컨에서 뿜어내는 수소와 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차마 규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이 우리의 이런 환경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후위기가 신앙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나마 동력교회는 녹색교회이면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교회만 가도 이런 데 관심이 사람들이 잘 없어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관련이 있다. 이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왜? 지구의 기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정말 아주 겸손하게 우리가 곧 자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나와 다른 남이 아니라 내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나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동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역시 친교와 그 다음에 봉사와 그 다음에 특히 식탁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였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또 녹색교회로서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생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다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은 우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권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생물들을 모두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자연을 많이 착취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깨달았죠.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잘 지키라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거구나.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지나가서 이건 단순히 청지기로서 우리가 얘네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다른 구절을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오늘 김경환 목사님이 바로 딱 요 구절 다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맡아서 돌보라고 하셨더니 그 다음에 인간이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자연들과 그 동물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처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말씀, 땅을 정복해라, 번성해라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만을 위한 정의여서는 안 되고요.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정의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생명 중심의 삶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부터 조금 줄여야 돼요. 여기에는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자연과학 자체가 또는 그것의 발달이 생태계를 파괴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생태계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필요가 아니라 나의 욕구나 욕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되겠죠. 생태적 삶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윤리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좀 다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 중심, 그리고 공생으로 자연을 대하는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와 소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의 공생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아마 그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의 그 이분법으로는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컴패션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한글로는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원적인 의미를 보자면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류 신학자인 캐서린 켈러는 이 컴패션으로서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타자의 고통에 함께하는 열정으로서의 사랑. 이것이 바로 자연과의 공생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능력이고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힘든 거, 아픈 거 또는 고통스러운 걸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기는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치는 의존성입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인간은 자율성, 내가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전에는 굉장히 비하했어요. 너는 뭐 혼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꼭 이렇게 도와줘야 되니?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인간은 늘 정복자의, 지배자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가진 의존성은 무조건 극복해야 될 성향이 아니라 이 의존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이 인간다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존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정해주는 바로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이고요. 그리고 그 의존으로부터 우리는 모르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자연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상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와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건데요. 줄리언 바진이라고 하는 학자는 에고트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점점 비협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낯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낯선 것을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인간 속에는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가 모르는 것 또는 내가 처음 보는 것 또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좀 거부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도 잃어버렸고 소통하는 것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 안으로만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 또는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바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학자이긴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나눌 수 없을 만큼 아주 희소 가치를 가진 부 또는 한 사회의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빼앗는 파괴적인 부는 우리를 점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이 부가 또는 이 소유가 나에게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습니다. 프랑크 비포 베라르디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시간이다. 즐기고 여행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부유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손이 닿을 수 있는 자연 그리고 인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를 위한 그런 수단들을 쓰는데 시간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건 이제 뭐 녹색교회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인간으로서 살기도 그런 거죠. 우리 창조 세계에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저희도 어쨌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지만 적절하게 쓰면서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리고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더 많이 또는 더 새로운 상품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압박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 뭐 요즘에는 뭐 미니멀 라이프나 또 동료교회에서는 비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같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디플로는 부부예요. 이 두 부부가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을 썼냐면 그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이 시대를 버티는 좋은 경제학의 법칙 중에 하나는 바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비는 마치 중독과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일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이거 좋아 보이네 라면 이제 뭐 구입하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풍요롭게 살았던 소비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처럼 나에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그렇게 소비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꾸는 데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비용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도 친환경 제품 사는데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일단 한번 바꾸기만 하면 그 이후에 그 삶을 지속하는 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건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은 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교회가 못했던 건 이런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환경의 위기나 또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인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생태교육이나 또는 녹색교회로서의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를 이거는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녹색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함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 혹시 끝나고 나서 같이 질문을 받으시는 건 어떨지. 혹시 온라인상에 댓글을 질문하신 분 있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얘기를 듣던 중에 그 코로나 시대에 가정폭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가정폭력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고해달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는 언어가 있대요. 표현이. 제가 그 어느 나라인지 스웨덴인가 어디 나라라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약국에 가서 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런 표현이래요. 마스크19. 코로나19잖아요. 근데 마스크19라고 하는 표현. 마스크19 주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고해 주세요. 그 표현이래요. 네, 마스크19 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폭력 이제 이게 억압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고립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에 쌓여져 있는 이 분노나 우울 뭐 이런 모든 감정들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거 같아요. 네, 질문이 없으시네. 그래요. 어쨌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쏙 빠져드는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예. 저는 말이 좀 굉장히 느린데 굉장히 빠르셔서
전환이 좀 빨리 되는 거 확 들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갖고 계십니다. 귀한 강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구와 생명을 같이 하는 우리 깨달음과 실천이 회개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인간이 사실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두려움 속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줄이고 또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하는 이런 귀한 것들 사실은 온전히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고 있거든요. 죽을까 봐. 예. 근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결단하고 살리기 위한 어떤 그 행동적인 의지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은경 박사님을 위해서 그 박수 한번 다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공동 축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이마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마침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상임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은 우리 장혜숙 집사님, 이재훈 집사님, 오광식 집사님, 홍원숙 집사님, 그다음에 최양수 집사님, 윤영학 집사님, 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시고요. 네. 이 랜드 안에서 랜드에 올라가요. 밴드 실시간. 네, 올라가서 거기 이제 클릭하는 수가 나오고 그거 캡처하는 거 이렇게 진행했다고 이거는 보니까 지금 2명 유튜브를 예배 보는 시간에 그거 볼 사람이